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들 하지만 세상이 금지한 선을 넘었을 때의 대가는 가혹하죠. 하지만 그 대가마저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사랑일까요? 아니면 파멸일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30대 남자의 가슴에 불을 지핀 절대 사랑해선 안 될 여인과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더 깊고 진한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떨리는 그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 이름은 김준우, 올해 38입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서던 날 하늘은 지독하게 맑았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종지부를 찍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분. 전처였던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새로운 애인의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분노보다는 기이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색채가 모두 빠져나가 흑백 영화가 된 것 같았죠. 그 후 1년 저는 기계처럼 일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으며 좀비처럼 살았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여자는 더더욱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밤 공기가 습하고 무거운 늦여름 밤이었습니다. 텅 빈 냉장고를 채우려 들어간 대형마트, 정정만이 감도는 채소 코너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녀린 어깨, 단정하게 묶어올린 머리칼, 그리고 카트를 밀고 있는 하얀 손목.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년 전 저를 친아들보다 더 살뜰히 챙겨주시던 전 장모님 미연 씨였습니다. 아니, 그때는 어머님이었죠. 56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고운 분이었지만 그날 본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주치면 어색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발은 바닥에 본드라도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준우. 서방. 그 호칭이 심장을 쿡 찌르더군요. 이제는 남인데 서방이라니. 그녀는 황급히 입을 가리며 정정했습니다. 아니, 준우 씨.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창백함이 오히려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지수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갔을 때 저보다 더 많이 울고 미안해하시던 분. 제 손을 잡고 내 딸이 죄인이다라며 오열하던 그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아니, 잘 지내셨어요? 제 물음에 그녀는 쓸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지낼 리가 있니? 혼자 밥 해먹는 것도 지겨워서. 그냥 굶다시피 해. 그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댐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카트엔 달랑 우유 하나와 바나나 한 송이가 전부였습니다. 저와 똑같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사람들의 카트는 이렇게나 초라하구나. 동질감이었을까요? 아니면 1년 동안 굶주렸던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걸까요? 저는 충동적으로 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저랑 같이 드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의 눈이 둥그렇게 커졌습니다.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아주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서 은은한 프리지어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것이 비극인지 축복인지 모를 긴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 명절 때마다 왔던 곳이지만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지수마저 떠난 그 집은 너무나 넓고 적막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가 그녀가 얼마나 외롭게 지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익숙하게 식탁에 짐을 풀었고 그녀는 부산스럽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앉아있어. 금방 찌개라도 데울게. 그녀의 뒷모습을 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장모님이라는 편안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여자의 뒷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가느다란 허리끈을 질끈 묶는 손길, 걷어올린 소매 아래로 드러난 하얀 팔뚝, 그리고 목덜미로 흘러내린 잔머리 몇 가닥.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미쳤지, 김준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타박하며 물을 들이켰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고요했죠. 그녀는 밥을 깨작거리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했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야? 걱정 어린 그 눈빛. 지수에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다 그렇죠. 모래 씹는 것 같아서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제 말에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제 손등 위로 그녀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우 씨.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가 손등을 타고 팔을 지나 심장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위로다. 이건 그저 전 사위에 대한 연민이다. 머리로는 그렇게 되뇌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다른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등을 살짝 쓰다듬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손을 빼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손바닥을 뒤집어 그녀의 손을 맞잡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죠. 어머님 탓 아니잖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자네 같은 사람을 놓치고.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 눈물이 식탁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의자를 당겨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마음 아파요. 제가 손을 뻗어 그녀의 눈가를 닦아주려던 그 순간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젖은 눈동자, 살짝 벌어진 입술. 그 찰나의 순간 우리 둘 사이엔 건너서는 안 될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물은 너무나 깊고 위험할 정도로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석에 이끌리듯 그녀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등을 갈아달라,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는 핑계였습니다. 그녀 역시 저를 부르는 횟수가 잦아졌죠. 우리는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게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며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뻑뻑해서 잘 안 닫힌다는 그녀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비에 젖은 채 현관에 들어선 저를 보고 그녀는 깜짝 놀라며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우산을 쓰고 오지 왜 이렇게 다 젖었어? 그녀가 제 머리를 수건으로 털어주는데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샴푸 향과 그녀 특유의 살레음이 비냄새와 섞여 묘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턱끝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다 됐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수건을 잡으려다 그녀의 손을 덥석 잡고 말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창문을 때리고 집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불안과 기대로 흔들리고 있었죠. 준우 씨.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그녀의 귀, 목선, 그리고 부드러운 피부의 감촉. 그건 1년간 잊고 살았던, 아니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전율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내 장모님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아름다운 여자 미연 씨뿐이었습니다. 창문. 고쳐야죠. 제가 가까스로 이성의 끈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쉬운 듯 안도한 듯 묘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래. 부탁해.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손보는 동안 제 등 뒤로 느껴지는 그녀의 시선이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이건 노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억누르느라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돌아섰을 때 그녀는 냉수를 한 잔 들고 서 있었습니다. 컵을 건네받는 순간 손가락이 스쳤고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자극이 다시 한번 우리를 덮쳤습니다. 샤워하고 가. 옷은 죽은 그이껏 꺼내줄게. 그 말은 마치 오늘 밤은 그냥 보내지 않겠다는 은밀한 초대장처럼 들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거실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와인 한 병과 간단한 안주가 차려져 있었죠. 그녀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는데 목선이 훤히 드러나는 차림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단정한 장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혹적인 여인의 자태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도 오고 한 잔 생각나서 그녀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알코올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위태롭게 버티던 이성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우 씨, 나 사실 많이 외로웠어. 한두 잔 술이 들어가자 그녀의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 가고 지수 가고 이 넓은 집에 혼자 있는데 밤마다 천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서 숨을 못 쉬겠더라. 그녀의 고백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 역시 그 지옥 같은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건 어둠뿐이고 사람이 그리웠어요. 아니, 어머님이 그리웠어요. 제 말에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뜨거워서 데일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냥 미연 씨라고 불러줘. 오늘만이라도. 그 한마디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도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종이 한 장 차이. 그녀의 가빠진 숨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미연 씨.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가 울듯한 표정으로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몸이 제게 밀착되는 순간 세상의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것들은 모두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제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우리 지옥 가면 어떡해? 그녀의 물음에 저는 그녀의 턱을 들어올리며 답했습니다. 혼자 가는 지옥보다 둘이 함께 있는 지금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탐하듯 격렬하게 입술을 맞췄습니다. 빗소리는 우리의 거친 숨소리를 감추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에 새겨진 외로움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절박하고 뜨겁게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들 눈을 피해 만나는 시간은 스릴을 넘어 마약과도 같았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고 주말이면 교회로 나가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물론 차 밖에서는 철저히 사위와 장모 연기를 했지만 차 안이나 집 안에선 누구보다 뜨거운 남녀였죠.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5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피부에 윤기가 흘렀고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서 저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준우 씨, 이거 먹어봐. 오늘 시장에서 싱싱한 굴이 나왔길래. 그녀가 젓가락으로 굴을 집어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받아먹는 제 입술을 그녀가 엄지로 살짝 닦아주는데 그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나 관능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미연 씨가 해준 건 다 맛있어. 아유, 입만 살아서. 그녀가 눈을 흘기며 웃는데 그 모습이 소녀처럼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서로의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 뒤엔 늘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흠칫 놀라 손을 놓기도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황급히 거리를 두어야 했죠. 그때마다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더 당당해야 하는데. 제가 사과하면 그녀는 쓸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우리 현실인걸. 그래도 난 지금이 좋아. 내 인생에 다시 없을 봄날 같아. 그녀의 말에 저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봄날이 아니라 평생 여름일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름은 생각보다 빨리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그녀에게 줄 목걸이를 샀고 케이크를 들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 거실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녀는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었죠. 생일 축하해요, 내 사랑. 제가 목걸이를 걸어주며 그녀의 뒷목에 입을 맞추던 그 순간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B-B-B. 익숙한 그 소리에 우리 둘은 얼어붙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그러나 끔찍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 전처이자 그녀의 딸 지수였습니다. 엄마 나와. 신발을 벗고 들어오던 지수가 거실 한가운데 엉겨 붙어 있는 우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명품 쇼핑백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3초간의 정적 후 지수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연 씨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뒤로 숨으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꽉 잡았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그녀가 다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지수야, 그게 아니라. 미연 씨가 울먹이며 해명하려 했지만 지수는 소리를 빽질렀습니다. 닥쳐. 엄마 미쳤어? 지금 내 전남편이랑 뭐 하는 짓이냐고. 지수는 성큼성큼 다가와 식탁 위에 있던 케이크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접시 깨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김준우, 너도 돌았니? 복수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렇다고 우리 엄마를 건드려? 지수의 눈빛은 혐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려 애쓰며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복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우린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사랑?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사위랑 장모가 사랑? 이게 짐승이지 사람 새끼들이야? 지수는 미연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고 저는 온몸으로 지수를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너 우리한테 이럴 자격 없어. 바람 피워서 집 나간 건 너잖아. 내가 버리고 간 사람들끼리 상처 보듬다가 정든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제 고함에 지수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싸늘하게 바꾸더군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동네방네 다 소문낼 거니까. 사위랑 붙어먹은 장모라고 아주 매장을 시켜버릴 테니까 두고 봐. 지수는 악에 받친 목소리로 저주를 퍼붓고는 쾅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 미연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떡해. 다 끝났어. 그녀의 무너진 어깨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에 말라 죽을 것이다. 도망쳐야 한다. 어디든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우리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도망치듯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 아무런 계획도 예약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미연 씨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준우 씨. 나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지면 어쩌지. 지금이라도 돌아가.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생, 당신 만나기 전 이미 망가져 있었어요. 당신이 나 살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요. 제주도의 바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 우 속이었습니다. 외진 펜션을 잡고 며칠을 칩거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앞둔 연인들처럼 서로에게 매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도 소리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죠. 어느 날 밤 잠에서 깬 저는 베란다에 혼자 서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선 그녀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증발해버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 뒤에서 안아주자 그녀가 힘없이 기대왔습니다. 지수가 날 용서할까?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요. 우리 그냥 이기적으로 살아요. 남은 인생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행복만 생각해요. 그래도 될까? 엄마가 돼서 딸 가슴에 못 박고. 그래도 되는 걸까? 그녀의 눈물은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려세워 눈을 맞췄습니다. 지수는 당신을 엄마라는 역할에 가둬뒀지만 나는 당신을 여자 김미연으로 봐요. 당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 있어요. 죄는 내가 다 받을게. 당신은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요. 제 진심 어린 고백에 그녀가 무너지듯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그 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함께하겠다는 피 끓는 맹세의 의식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예상대로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더군요. 제 회사에도 투서가 들어갔고 미연 씨는 다니던 문화센터마저 그만둬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가운 시선, 폐륜이라는 꼬리표. 예상했던 것보다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미연 씨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지었어? 사랑한 게 죄야?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보란듯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물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만 바라봤기에 그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열었습니다. 미연 씨가 가게 일을 도왔죠. 좁은 가게 안에서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눈을 맞추는 일상. 화려하진 않지만 숨통이 트이는 삶이었습니다. 어제는 가게 문을 닫고 둘이서 맥주 한 잔을 했습니다. 미연 씨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하더군요. 준우 씨, 후회 안 해? 나 같은 늙은 여자 만나서 내 창창한 앞길 막힌 거 아니냐고. 저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손바닥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 앞길은 지금 당신이랑 같이 걷고 있는 이 길이에요. 그리고 당신 안 늙었어. 내 눈엔 세상에서 제일 섹시하고 예쁜 여잔데. 어머, 주책이야 정말.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세상의 눈에는 금기이고 불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이었고 빛이었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두 그림자가 만나 비로소 하나의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앞으로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릅니다. 지수가 또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 세상이 우리를 더 구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제 옆엔 그녀가 있고 그녀 옆엔 제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죄인이 되기를 선택했고 그 형벌마저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사랑이 정말 돌을 맞아야 할 죄일까요? 아니면 외로운 영혼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응원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진하고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